2006년 번화하지만 어두운 구석도 많은 항구 도시 인천. 34살의 한 싱글맘이 작은 월세 아파트 문을 나섰다. 그녀는 겨울 아침에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희망 없는 수색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실종자 파일 속 차가운 통계 숫자 하나로 남았다. 하지만 5년 후 낡은 노트북 안에 잊혀있던 파일 하나가 열렸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베테랑 형사들마저 소름 돋게 만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그 진실은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졌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미영 34세. 그녀의 눈에는 이름 모를 슬픔이 항상 서려 있었다. 그녀의 드문 미소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다. 미영의 삶은 동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천 외곽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다. 소박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그녀는 번듯한 외모와 달콤한 약속을 하는 남자 박재욱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천국은 금세 지옥으로 변했다. 사랑스러운 딸 박소진이 태어난 후 재욱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폭력적인 남편이었고 도박꾼이었으며 재정적인 짐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2년 전 온몸에 멍이 들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최미영은 모든 용기를 내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싱글맘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당시 8살이던 소진과 함께 노동자들이 밀집한 남구의 낡은 연립주택에 살았다. 생계를 위해 미영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고되고 월급도 적은 일이었지만 덕분에 낮에는 딸을 돌볼 수 있었다. 이웃들에게 그녀는 과묵하지만 지극히 헌신적인 여자였다. 그녀 삶의 유일한 빛은 딸 소진이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오직 어린 딸을 향해 있었다. 두 모녀의 삶은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흘러갔다. 운명의 2006년 11월 15일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은 전형적인 인천의 겨울 아침이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미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소진을 위해 밥과 김칫국으로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하지만 무언가 매우 달랐다. 맞은편에 살던 박 할머니는 나중에 미영이 불안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국그릇을 식탁에 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두려워하는 듯 계속 창밖을 힐끔거렸다. 엄마, 오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녀가 소진에게 말했다.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의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다. 박 할머니 댁에 있어. 엄마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딸을 평소보다 더 오래 꽉 안아주었다. 그것이 소진이 엄마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오전 8시. 미영은 낡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든 채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아파트 출구의 유일한 CCTV에 기록되었다. 작은 뒷모습이 버스 정류장을 향해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 후로 이미영은 도시의 차가운 안개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진짜 미스터리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었다. 왜 갔는가였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한 전자기기 안에 봉인된 최경찰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가설보다도 더 끔찍했다. 이미영의 실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가가 급격한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빈부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채라 불리는 불법 사금융 조직들이 비온 뒤에 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렸다. 가난한 노동자 파산한 가정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한 이들이었다. 살인적인 이자율과 잔혹한 빚 독촉 방식은 수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미영처럼 이혼하고 가족의 지원도 없는 싱글맘에게 당시 사회는 매우 혹독한 곳이었다.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심했고 그들은 직장과 생활에서 차별에 직면하기 일쑤였다. 치안은 개선되었지만 특히 낡은 노동자 동네에는 CCTV 시스템이 드물어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가난한 여성 한 명의 실종은 처음에는 여론이나 경찰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이미영의 비극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고독한 여성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두운 세력과 홀로 맞서야 했던 비극 말이다. 운명의 그날, 이전 이미영의 삶은 조용한 노력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다정한 엄마였다. 소진을 학교에 데려다주 고소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식사를 준비하고 인내심을 갖고 딸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비록 편의시설은 부족했지만 항상 깨끗하고 아늑하게 유지되었다. 소진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고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미영은 편의점 유니폼과 함께 또 다른 얼굴을 했다. 피로와 끊임없는 걱정에 지친 얼굴이었다. 그녀의 동료였던 아르바이트 대학생 김민주는 미영을 말수가 적고 항상 열심히 일하며 불평 한마디 없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지막 2주 동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 미영은 종종 급하게 밖으로 나가 받아야 하는 전화를 받곤 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은 수면 부족과 걱정으로 쾌했다. 때때로 민주는 그녀가 창고에서 조용히 서서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운 이웃인 박 할머니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여러 날 밤 미영의 집에서 전화벨 소리와 긴장된 속삭임이 들렸고 그 후에는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다고 말했다. 몇 번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미영은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가장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은 딸 소진에게서 나왔다. 엄마가 실종되기 며칠 전색칠 공부를 하던 소진이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울어? 미영은 딸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진아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해. 엄마가 네 수첩에 선생님 번호 적어놨어. 당시 8살 아이는 그 당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뇌리에 박힌 디테일이 되었고 놓쳐버린 경고가 되었다. 평범한 싱글맘의 고군분투하는 모습 뒤에서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2006년 11월 15일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오전 6시 30분. 미영은 소진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전 7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전 7시 30분. 소진을 깨워 세수와 옷 입는 것을 도왔다. 바로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 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는 당부와 함께 모녀의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졌다. 오전 8시 미영은 집을 나섰다. CCTV는 그 순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 오전 8시 5분 그녀는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되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한 이웃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증언에 따르면 미영은 듣지 못한 듯 긴장된 표정으로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고 한다. 오전 8시 15분 23번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녀가 버스에 오르고 요금을 내고 중간쯤 빈자리에 앉는 모습을 담았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다. 오전 8시 45분 버스는 인천 중심가의 번화한 재래시장인 신포시장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다. 미영은 버스에서 내렸다. 이것이 그녀가 명확하게 기록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정류장 근처 분식점 주인의 희미한 기억에 따르면 그녀와 비슷한 인상의 여성이 좁은 골목과 건물이 미로처럼 얽힌 구시가지 쪽으로 걸어갔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여성이 매우 빠르게 걸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이따금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기묘해진다. 이미영은 번잡한 시장과 복잡한 골목 사이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날 저녁 시계가 7시 8시를 가리켜도 미영은 딸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미영은 책임감 강한 엄마였다. 미리 연락도 없이 늦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미영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밤 9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노부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한 소진을 안고 다른 이웃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소식을 아는 이가 없었다. 밤 10시 더는 방법이 없자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영 실종에 대한 최초 신고는 밤 10시 17분에 접수되었다. 순찰 경찰관 2명이 곧바로 아파트로 출동했다. 그들이 들어간 작은 아파트 식탁에는 먹다 남은 아침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싸우거나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마치 집주인이 잠시 외출했다가 금방 돌아올 것 같은 모습이었다.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처리될 뻔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와 소진에게서 미영의 불안한 모습과 이상한 당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찰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남구경찰서 형사팀으로 이관되었다. 담당은 박민호 형사 20년 경력의 45세 베테랑으로 끈기와 꼼꼼함으로 유명했다.
박 형사가 자정 무렵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이웃집 할머니 품에서 눈물에 젖은 채 잠든 소진을 보고 그는 이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형사의 직감은 이 엄마의 부재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즉시 시작되었다. 박민호 형사와 그의 팀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미영을 아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면담했다. 대학생 김민주는 미영의 의문의 전화와 공포에 질린 태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했다. 박 할머니는 밤의 울음소리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하지만 수사의 중심인물은 전 남편 박재욱이었다. 소환된 재욱은 협조적이지만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11월 15일, 그는 인천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동료가 이를 증언했다. 미영이 빚 때문에 도망쳤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재욱은 가식적으로 놀라는 척했다. 빚이라고요. 미영이는 아주 알뜰하게 살았어요. 빚을 질 리가 없어요. 하지만 박 형사가 그의 전처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집요하게 묻자 재욱은 평정을 잃기 시작하며 경찰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소리쳤다. 이런 태도는 박 형사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동시에 경찰은 신포시장과 인근 골목 전체를 삽사시 뒤졌다. 그들은 상점들의 수백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당시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버스에서 내린 이후의 미영의 모습을 추가로 찾지는 못했다. 수색은 인천 전역의 기차역 버스, 터미널 병원 여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영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곳곳에 붙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의 초기 가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잠적했거나 전 남편이 원인이 된 빚과 관련된 납치살인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거나, 그러나 두 가설 모두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미영의 계좌에서 어떠한 금융거래도 없었고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언론은 처음 몇 주간 떠들썩하게 보도했지만 대중의 관심도 새로운 사건들에 밀려 서서히 식어갔다. 이미영 실종 사건은 인천경찰서 기록보관소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수천 개의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5년 후 은퇴를 앞둔 한 형사의 평범해 보였던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었다. 5년은 긴 시간이었다. 어린 소진에게는 엄마 없는 유년 시절 그 자체였다. 아이는 대구의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자 자랐고 말수가 적고 항상 나눌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한 소녀가 되었다. 박재욱에게 5년은 과거를 청산하고 재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소진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박민호 형사에게 5년은 끝나지 않는 고뇌의 시간이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이미영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몇 안 되는 실패 중 하나였다. 그는 항상 무언가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놓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2011년 늦가을에 어느 오후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그는 우연히 미영 사건의 낡은 증거물 상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시선은 낡은 노트북에 멈췄다.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지난 5년간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과거에 놓쳤던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노트북을 최신 장비와 전문가들이 있는 경찰청 디지털 분석실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담당은 이동수 정고 재능 있는 데이터 복구 전문가였다. 동수는 별 기대 없이 노트북을 받았다. 5년이나 된 기기 하드 드라이브는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화면에는 평범한 파일들만 나타났다. 소진의 사진 몇 장 작성하다. 만 이력서 몇 개 주로 구직 사이트와 요리법이 담긴 웹 브라우징 기록뿐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삭제되었거나 비밀 파티션에 숨겨진 데이터까지 찾아낼 수 있는 심층 스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작업한 끝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이름도 없는 간단하게 암호화된 숨겨진 파티션이었다. 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안을 해제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폴더가 있었고 이름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Escape Plan. 탈출 계획. 그는 즉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다. 늙은 형사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화면을 보고 창백하게 굳어졌다. 잊혔던 무덤 속에서 수사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영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나날들의 공포, 절망 그리고 용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박 형사와 이동수 전문가는 숨을 죽인 채 탈출 계획 폴더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다. 첫 번째 파일은 다유리 .txt 일기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일기가 아니었다. 미영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공포를 기록한 단편적인 메모들이었다. 2006년 10월 15일 자아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가 또 전화했다. 박재욱, 내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사채업자들이 그를 찾고 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찾아온다. 갚지 않으면 우리 모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 10월 28일, 오늘 낯선 남자 둘이 가게에 왔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들인 걸 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언가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12일. 그들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소진이를 위협했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안다고 했다. 안 돼.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할 수는 없다. 사라져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진이를 지켜야 한다. 두 번째 파일 options.txt 선택지에는 3가지 계획이 나열되어 있었다. 계획 1,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그 옆에는 손으로 쓴 듯한 메모가 있었다. 그들은 날 믿지 않을 거야. 재욱은 부인할 테고. 내겐 증거가 없어. 계획 2, 도망친다. 이름을 바꾸고 제주도나 부산처럼 아주 먼 곳으로 간다. 다시 시작한다. 메모돈이 필요해. 아주 많은 돈. 난 없어. 그리고 그들은 계속 찾을 거야. 그리고 계획 3박 형사를 소름 돋게 만든 문장이 있었다. 마지막 방법. 실종을 위장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그들이 내가 죽었거나 흔적도 없이 도망쳤다고 믿게 만든다. 그래야만 그들이 포기하고 소진이가 안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가장 충격적인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폴더의 마지막 파일은 Final Message .mp4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이었다. 생성 시각은 2006년 11월 14일 밤 11시 45분 미영이 집을 나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박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노트북의 저화질 웹캠으로 촬영되었다. 화면은 흐릿하고 노이즈가 많았지만 이미영의 얼굴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익숙한 부엌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눈은 울어서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듯 심호흡을 한 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만약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제 계획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실행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이미영입니다. 제게는 박소진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재욱과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폭행, 그리고 전 남편이 그녀의 이름으로 서울의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5천만 원의 빚에 대해서 그들이 소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전 돈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영상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계획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졌다. 내일 아침 저는 신포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 중 한 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돈을 마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미끼일 뿐이에요. 사실 저는 사라질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마지막 남은 적금을 대구에 계신 어머니께 보냈어요. 보너스를 받았다고 거짓말했죠. 할머니는 소진이를 잘 돌봐주실 거예요. 아이는 저처럼 항상 공포에 떠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마치 자신의 어린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소진아네, 사랑하는 딸, 엄마가 미안해. 약한 엄마라서 너를 두고 떠나야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를 믿어줘. 이게 그 나쁜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들은 엄마가 죽었거나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부디 잘 지내야 해. 언젠가 모든 것이 정말로 안전해지면 엄마가 꼭 너를 다시 찾아갈게. 정말 많이 사랑해. 영상은 갑자기 끝났다. 박 형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노와 경외감이 가슴속에서 동시에 차올랐다. 이것은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한 어머니의 희생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을까 아니면 더 잔혹한 함정에 빠진 것일까? 노트북에서 나온 발견은 차갑게 식었던 수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박민호 형사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의 에너지로 일했다. 수사 방향은 이제 명확했다. 박재욱과 사채 조직. 경찰은 즉시 재욱을 다시 소환했다. 이번에는 미영의 영상 증언이라는 증거 앞에서 재욱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주식 투자 실패 후 전처의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린 사실을 고개 숙여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영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무감각하게 말했다. 그냥 협박인 줄 알았어요. 더 중요한 수사는 미영이 언급한 사채 조직을 향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조직은 여전히 건재했고 김 회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가 이끄는 아래 더욱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의 본명은 김태호였다. 경찰은 그들의 본거지를 급습하여 김태호와 다수의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취조실에서 중년의 험상궂은 남자인 김태호는 매우 침착했다. 이미영에 대해 묻자 그는 비웃었다. 아, 그 채무자. 기억나지? 우리가 교육 좀 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의 다음 증언은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어. 2006년 11월 15일 내 부하들이 신포시장 약속 장소에서 아침 내내 기다렸어. 하지만 끝내오지 않았지. 우리는 그 여자가 멀리 도망친 줄 알고 더는 쫓지 않았어. 5천만 원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고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미영이 계획대로 사채업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 새로운 발견들을 토대로 이미영의 운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가설이 형성되었다. 두 가설 모두 각자의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가설은 가장 희망적인 것으로 이미영이 자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한국 어딘가 혹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파일에서 드러난 그녀의 치밀한 계획과 결단력, 그녀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태호의 증언인은 그녀가 그들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의도적으로 경로를 바꿨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토록 오랜 시간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해되었음을 암시하는 시신이나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영이 똑똑하고 용감한 여성이었다고 믿는다. 그녀는 신포시장 약속을 미끼로 던져 채권자들의 주의를 돌리는 동안 실제로는 다른 경로를 통해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비밀단체의 도움을 받았거나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위조 신분증을 구해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어둡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미영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계획이 비극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설득력이 있다. 철제현대 사회에서 특히 돈도 없고 권력 있는 인맥도 없는 싱글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둘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사채업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그들이 그녀를 미행하다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납치했을 가능성이다. 혹은 우발적인 비극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우연이 다른 범죄자를 만나 강도살인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 있다. 그녀의 시신은 경찰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유기되었을 것이다. 더 고통스러운 또 다른 가능성은 박재욱이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이다. 그가 미영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막기 위해 먼저 손을 쓴 뒤 서울에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의 동기와 잔혹한 본성을 고려할 때 이 가설을 배제할 수는 없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미영처럼 극도의 공황과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범죄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분석한다. 그녀의 마지막 영상은 결의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영혼을 드러내기도 했다. 충격적인 발견 이후 이미영 사건은 다시 한번 한국 언론과 여론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그녀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전 남편 박재욱과 사채 문제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추가적인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최신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지난 5년간 전국의 수백만 개의 기록과 CCTV 영상을 스캔했다. 미영과 닮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이와 특징이 비슷한 모든 신원 미상 시신 사례를 조사했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다. 박재욱은 개인정보 남용 및 타인에 대한 위협야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미영의 실종과 그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가 부족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얼마 후 석방되었다. 김태호의 조직도 소탕되었지만 그것은 사체라는 거대한 지하세계의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났다. 당시 18세 소녀가 된 소진은 모든 진실을 전해들었다. 엄마의 영상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인 동시에 일종의 해방이기도 했다. 마침내 그녀는 엄마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궁극적인 희생이었다. 그녀의 슬픔은 감사와 존경으로 변했다. 박민호 형사는 1년 후 은퇴했지만 결코 사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2024년 이미영이 사라진 지 거의 18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사건은 여전히 공식적인 해결 없이 열려있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는 한국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잊히지 않는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박재욱은 부산으로 이사해 재혼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채 마치 누구에게도 비극을 안겨준 적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노인이 된 박민호 형사는 가끔 미영을 봤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메일을 받지만 모두 헛된 희망일 뿐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인물은 바로 박소진이다. 이제 26살이 된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가정 폭력과 빚의 희생자인 싱글맘과 아이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다. 그녀는 한 사람을 도울 때마다 엄마의 유언을 실천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유품인 낡은 노트북을 간직하고 있다. 때때로 고요한 밤 그녀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 희생에서 힘을 얻기 위해 마지막 영상을 다시 본다. 이미영의 운명에 대한 미스터리는 희생의 한계와 기술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에서 한 인간이 과연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진다. 이 사건은 약한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킨다. 이미영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어 살며 항상 딸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을까, 아니면 그 영상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 그녀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까? 확실한 답이 나오는 그날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자 동시에 신성하고 불멸하는 모성애에 대한 영웅서사시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